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적 관점에서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방법을 주제로 발표할 최소연, 유연승, 김다은입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안 넘어가서. 네. 발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김승섭 교수님의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라는 책을 바탕으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책은 세월호 피해자, 천안함 생존 장병 등 트라우마 생존자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가 된다는 일이 어떤 것인지 깊은 통찰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피해자들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PTSD는 무엇일까요? PTSD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과 질환입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이 생명이 위협받는 극심한 외상을 경험한 이후 생겨날 수 있는 불안장애 중의 하나인데요. PTSD 환자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건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낍니다. 책에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인간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비극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트라우마 경험 이후 생겨난 고통의 이유를 외부 세계가 가한 폭력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에서 찾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고통과 수치심을 함께 느꼈어야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 중에서 과도한 불안과 회피 증세를 보이는 이들이 늘어났을 때 연구자들은 기질적 원인을 찾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전쟁터에서 터졌던 폭탄으로 인한 충격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해 탄환 충격과 같은 진단명으로 트라우마를 입은 군인들을 치료했습니다. 전투 중 포탄이 폭발하여 생겨난 물리적 충격으로 뇌 속에 미세혈관이 터져서 군인들이 고통스러워했다고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탄환 충격에 노출되지 않은 군인들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정신적 트라우마가 그 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 사건으로 아프게 되는 이들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들이 정신질환, 가족력이나 어린 시절 학대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참전 군인 연구를 통해 그러한 내부적 요인들이 없는 젊은이들도 트라우마로 아플 수 있고 그 고통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책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인간이 한 번의 트라우마로 평생 고통받을 수 있는 취약한 존재이고 그러한 비극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대한민국 백령도 남서쪽 1km 지점에서 천안함이 초계 임무 수행 도중에 북한 해군 잠수정의 어뢰에 공격당해 선체가 반파되며 침몰한 사건입니다. 피격 이후 58명이 현장에서 구조되었고 46명이 전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생존 장병의 고통에 관해서는 많이 이야기되지 못했는데요. 책을 바탕으로 이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천안함 생존 장병이 군 생활을 하며 감당해야 했던 낙인이 두 가지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트라우마를 겪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이었고 다른 하나는 경계에 실패하고 전투에서 지고 돌아온 군인으로서는 불명예인 폐잔병이라는 비난이었습니다. PTSD에서 오는 고통과 낙인만큼이나 생존 장병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이들을 폐잔병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었다고 합니다. 그 낙인 때문에 자신의 삶을 직업 군인으로 계획했던 대다수의 이들이 군대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폐잔병 호칭에는 전쟁에서 지고 온 군인이라는 무능함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목숨이 오가는 전장에서 함께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뜻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 생존 장병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상사가 술 취해서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천안함이라서 너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승조하는데 너 천안함이니까 너랑 같이 있으면 일 날 것 같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한테 죄송하다고 해야 하나요?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지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동료, 친구,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뜻합니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위태로운 순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원입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군인에게 동료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갔기에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해군에서 초급 장교나 부사관이 직업 군인으로서 정년까지 일하려면 장기 복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인사 평가 점수에 따라 장기 복무 여부가 결정되는데 해군에서는 흔히 배 점수라고 부르는 배를 타야만 얻을 수 있는 승함 경력 점수가 없을 경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으로 PTSD를 가지고 있던 생존 장병들에게 곧바로 배를 다시 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트라우마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김승섭 교수의 연구에서는 폭침 당시 장교, 부사관이었던 생존 장병 중 원치 않음에도 배를 타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이가 50%에 달했습니다. 군대 조직에서는 이들의 상태를 배려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삶에서 트라우마 경험 자체를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PTSD 증상이 모든 사람에게 평생 지속되진 않습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생존 장병이 회복될 때까지 기한 없이 기다려주긴 어렵지만 일정한 기한을 정하고 생존 장병이 직업 군인으로서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존 장병들은 루머로부터도 고통받았습니다. 이들은 2010년 3월 26일 서해에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성실히 근무하며 국가를 지킨 죄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어떻게 해야 이들을 모욕할 수 있는가를 두고 경쟁하듯 루머를 퍼뜨리고 이후 사실이 밝혀져도 아님 말고 하는 식으로 합리화하며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로 나온 생존 장병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루머 중 하나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서약서를 썼고 그로 인해 보상을 받았다는, 그래서 그 이후 계속 정부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음모론이 무성한 상황에서 군대는 침묵했습니다. 때문에 사회로 돌아온 생존 장병들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확증 평양과 정치적 양극화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시스템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훨씬 더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만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지금부턴 제가 세월호 생존자들의 PTSD와 소방 공무원들의 PTSD에 관해 발표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476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이 사망 실종되고 172명이 탈출 및 구조된 사건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날의 아픔은 모두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월호 생존자들의 PTSD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트라우마와 PTSD의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트라우마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외상 경험이고 PTSD는 트라우마 사건의 회색 및 경험이 단기간 지속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트라우마는 단해성 사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질병에 속하지 않지만 PTSD는 질병에 해당돼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72명의 세월호 생존자들은 배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트라우마, 즉 정신적 외상 사건을 이미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삶의 손상을 가져올 정도의 PTSD를 앓고 있습니다. 김승석 교수는 천안함 사건과 마찬가지로 비윤리적인 언론과 잔인한 여론이 생존자들의 PTSD를 더욱 극심한 상태로 몰았다고 설명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그날은 미디어를 통해서 셀 수 없을 정도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지상파와 공중파 가릴 것 없이 속보를 계속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라고 해도 될 만큼 사건 보도에 대한 언론의 오보는 심각했습니다. 경남도민일보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8일이 지난 4월 24일 한국 언론의 밑바닥을 보여준 세월호 보도라는 제목의 표를 게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참사 당일만 살펴보아도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승객 전원 보도라는 말도 안 되는 오보를 제외하더라도 셀 수 없이 많은 비윤리적인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TV조선과 MBC는 각기 사망보험금과 인명피해배상금을 계산해 보여주었고 SBS는 세월호에서 홀로 살아남은 6세 아이를 인터뷰했으며 JTBC는 생존 학생에게 친구의 사명을 알고 있느냐라는 잔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언론의 취재 방식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았고 당시 언론의 행태는 재난 보도가 또 다른 참사였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만큼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김승석 교수는 그 속에서 피해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더욱 돌입됐고 세상의 신뢰를 잃어갔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언론의 오보는 대중의 확증 편향과 더해져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가혹한 여론을 불러왔습니다. 확증 편향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있을 때 그 결론을 지지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구하고 그런 정보를 더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수많은 오보와 루머들이 사실인 양 돌아다녔습니다. 그 루머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진영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이들은 이를 생각 없이 수용했고 그 진위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주변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한 언론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고 보도했고 국회의원이었던 한 정치인이 선거 토론 방송에서 그 내용을 언급하며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유가족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음해와 비방이 온라인상에서 넘쳐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가장 괴롭힌 루머는 배상금에 대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2014년 참사 직후부터 유가족과 생존 학생을 피해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억지 부리는 기득권으로 이미지하는데 이 가짜뉴스는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김승석 교수는 피해자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저열한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은 소수였을지 몰라도 우리 편의 고통만을 선택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편에 유리한 근거만을 선택적으로 취합하는 성향이 지금 이 사회에 만연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성향이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을 더욱더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윤리적인 언론과 잔인한 여론이 세월호 생존자들의 PTSD를 악화시킨 까닭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방공무원의 PTSD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해 익숙하시겠지만 소방공무원은 PTSD와 가장 밀접한 집단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재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베타 분석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일반인에 비해 정신적 외상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고 PTSD에 위암될 위험이 높아 경찰 공무원, 군인 등과 함께 PTSD 고위험 공무 직업군에 해당합니다. 직무 특성상 직접적인 외상 경험뿐만 아니라 대리 외상에 노출되기 쉽지만 사건 이후에도 현장 업무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의 PTSD 유병률은 일반인 대비 무려 10.5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 10년간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40%가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김승석 교수는 이 충격적인 결과를 소방공무원 직종상 빈번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로 인한 PTSD로밖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근무 중 트라우마가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자살은 여러 고통스러운 조건들이 겹쳐 자신의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소방공무원의 PTSD 유병률과 그에 따른 자살률이 높은 까닭은 단순히 근무 중 트라우마를 경험할 확률이 높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김승석 교수는 소방공무원의 PTSD를 비롯한 정신건강은 조직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PTSD를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2014년 전국의 소방공무원 37,09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현재 PTSD를 가진 소방공무원 중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치료를 받지 않은 비율이 84.2%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까닭으로는 치료를 받았을 때 생겨나는 잠재적 낙인이 두렵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소방공무원이 PTSD 치료를 받는 게 알려진다면 그 사실이 자신이 소방공무원직을 하기에 충분히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어 향후 업무 대전과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승석 교수가 진행한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일하다 다친 소방공무원 8명 중 단 1명만이 공무상 요양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비슷한 맥락입니다. 조직평가상 불이익을 받을까봐가 가장 흔한 대답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공식적인 평가 지표는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공무상 재해 발생이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증거처럼 여겨져서 조직평가에서 가장 강력한 감점 요인이 됐던 시절이었고 아직까지 그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과정의 복잡함도 하나의 주요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장벽을 뚫고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을 때 만약 불승인을 받는다면 소방공무원의 우울함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일하다 다친 공무원을 3번 했을 때 사고를 당했지만 공무상 요양 불승인을 받은 집단이 가장 높은 우울 증상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사고를 당했지만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집단은 가장 우울 증상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김승석 교수는 조직의 역량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직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PTSD, 우울 증상 발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일에 종사하다 다치게 되었을 때 조직이 나의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후반부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PTSD 전문 클리닉이 한국은 단 한 곳뿐이다라고 해요. 정신과 전문 병원인 국립서울병원의 신민영 PTSD 팀장은 늘 비상근무 태세라고 하는데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좀 큰 사건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점차 PTSD 전문 병원을 통한 치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왔는데요.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SD를 일으키는 트라우마 또는 트라우마 사건의 정의는 일반적인 인간 경험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개인의 정신적인 상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개인의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들이 만연한 상황인데요.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무감각증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재난을 겪는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애도하고 또 상처를 기념하면서 한국 사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때에야 개선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미국에서는 국립 PTSD 센터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미국이 사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었어요. 베트남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는데 그 이유 때문에 일찍부터 미국은 참전 군인들의 PTSD에 주목을 해왔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PTSD로 약물 중독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도 늘어나면서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요. 미국 보훈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을 했던 군인의 11%에서 20%가 이 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베트남전 참전 군인도 또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30%가 이러한 증상을 경험을 한 것으로 추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989년에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을 위해 보훈부 산하의 국립 PTSD 센터를 설립을 하고 참전 군인들의 PTSD에 대한 진단, 치료, 교육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로스앤젤레스의 정신적 트라우마 클리닉 이런 것도 설립이 되어 있고요.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생긴 PTSD를 치료한다고 해요. 그리고 보스턴의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특이하게도 예술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9.11 테러 이후에도 연방재난관리청을 통해서 재난대처와 함께 PTSD 치료도 담당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이 연방재난관리청은 홍수, 허리케인, 지진, 원자력 재해 같은 그런 재해 시에 연방기관 그리고 주 정부의 업무를 조정하고 그리고 이러한 주택과 공장의 재건 그리고 기업 활동의 복구를 자금 면에서 지원을 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듯이 2001년에 9.11 테러 직후에 피해자는 물론 목격자들도 PTSD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에 보건부가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확대를 했어요. 그 결과 정신보건 서비스 전담 인력이 6,000명이었는데 2만 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우리 장병들도 사실 이 PTSD 장애를 호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내는 이를 치료할 인력도 또 전문 시스템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가 유공자를 결정하는 상위 등급 부분표에는 이 PTSD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열악한 지원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라는 항목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노동 가능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지, 이 PTSD에 대한 고려는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연설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년간 PTSD를 앓는 많은 참전 용사가 좌절했습니다. 보상과 지원을 받기 위해 특정한 사건이 PTSD를 낳았다고 스스로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행으로 그들 대부분이 필요한 보살핌을 못 받고 있습니다. 라고 오바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전 군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절차의 간소화를 약속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본도 이 PTSD 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1952년에 일본 국립정신보건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자연재해 당시에 주민을 상대로 심리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등 오래전부터 PTSD에 관심을 기울여 왔어요. 이런 식으로 좀 사건, 사고가 많았던 나라일수록 PTSD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1995년에 고베 대지진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요. 당시에 수만 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이렇게 막 도로도 망가지고 사진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마음치료 연구소가 설립이 되어서 굉장히 큰 지원을 해줬고 그리고 만약에 군이 요청을 하면은 교육과 예방, 검진도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이드라인도 제공을 해준다고 하고요. 지방 5개 공립병원에도 PTSD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은 소방관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방관한테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병원 또는 지역 소방 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된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최근에 개선이 된 부분이 2021년 1월 12일에
국립소방병원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이어서 13일 날에는 시행령이 마련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국립소방병원이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3월 달에 착공을 했고 2025년에 6월 달에 개원 목표로 건립 추진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개선이 된 상황이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소방공무원 PTSD 관리에 대해서 미국의 사례를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국이랑 또 영국도 마찬가지로 소방서에 트라우마 치료견을 배치를 해서 소방관들의 심리 치료를 돕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 치료는 물론 소방관으로 구성된 동료 상담팀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상추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가가 인과관계를 일부러 증명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미국식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 현행 제도상에 공상이나 순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방관 본인이 자신의 피해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PTSD는 직접적인 원인을 이 개인이 증빙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상추정법을 도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소방관한테 6개월 단위로 안식기 개념의 유급휴가를 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본도 각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소방공무원이 건강관리 규정을 제도화시켜서 관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 치료의가 배치된다라고도 해요. 동경 소방 차원에서는. 그리고 이 재난 트라우마 센터라는 기관이 분리 발전된 기관인데 일본에서 최초로 PTSD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 연구, 치료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일본은 PTSD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수집하는 등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안내 책자라든지 심포지엄 등을 개최를 하고요. 굉장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PTSD를 개인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모두의 문제로 인식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르죠. 그냥 단순하게 정신과 정도로 여기서 치료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음을 느꼈고 다음으로는 책 우리는 왜 잊어야 할까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거 정신의학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사실 이 PTSD도 결국에는 과잉 기억의 부작용이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화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세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유머를 더하도록 늘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PTSD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유대가 좀 더 증가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유대가 확산이 되다 보면은 옥시토신의 수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옥시토신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뇌 부위는 편두체라고 해요. 그래서 편두체의 브레이크를 밟고 전반적인 활동성을 늦추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만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PTSD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보다 만각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결론적으로 용서를 위해서는 만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 제시를 하고 계셨는데요. 이게 나치의 유대인 지배 같은 데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단적으로 기억을 재구성해서 국가의 집단 예식으로 확립을 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망각을 통해서 일정한 사회적인 사면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일종의 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도 이런 식으로 용서를 위한 망각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는 가상현실로도 이 PTSD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해요. 가상현실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 이런 게 요새 막 특허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 VR, AR 그리고 MR 혼합현실 기술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술 표준화 그리고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PTSD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 케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챗봇 기반으로 자가 진단이 가능한 솔루션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기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료 출처는 이렇게 4가지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